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위장질환입니다. 요즘엔 위가 많이 차신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안 좋아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 약처럼 쓰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강의 힘입니다.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생강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몸이 차가워졌다. 냉증이에요. 항상 손발이 차요. 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내 몸이 차가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의학사전에는 겨드랑이에서 쟀을 때 평균 체온은 36.89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에 열이 정확하게 36.89도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의 체온을 재봐도 높아봤자 기껏해야 36.2도에서 36.3도다. 대부분 35도, 심한 경우에는 34도대도 있다. 우리 몸은 원래 36.5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보다 낮은 체온에서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는 약 12%, 면역력은 30%가 넘게 저하된다고 한다. 35.5도의 체온이 지속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 이상, 자율신경 실조증 혹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기 쉬워진다. 35도의 체온에서 돌연변이 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며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선이 되는 체온이다. 또 기온이나 체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올라간다. 하루 중에서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오전 3시에서 5시에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상한 뒤 한두 시간까지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는다. 그 뒤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 상태도 고조되기 시작하여 체온이 제일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이 된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극히 중요하다. 그런 체온이 낮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냉증하면 젊은 여성의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의 몸이 차가워져 있다. 사계절 순환하는 나라에서 몸이 차갑다라는 증상은 예전만 해도 당연히 겨울철 현상이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떨까? 이제는 모든 곳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한여름에도 건물이나 차 안은 전혀 덥지 않다. 덥기는커녕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춥기까지 한 적이 다들 있지 않은가? 덥지 않으니 체온이 상승하지 않고 거기다 얇은 옷차림에 차가운 음료수 등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만 먹으니 당연히 몸이 더 차가워진다. 땀을 흘릴 일도 없어서 몸에 고인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또 체내를 차갑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더 몸이 차갑다라는 일찍이 없었던 현상이 자리를 잡고 말았다. 에어컨 보급이 초래한 폐해가 하나 더 있다.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숙면을 취할 수 없다. 식욕이 없다. 어깨가 결린다. 손발이 차갑다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이 나타난다. 병원만 가봐도 여름의 끝 무렵만 되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줄을 잇는다.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혼란이 오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냉증은 더욱 악화된다.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호르몬 계통이나 소화기 계통에도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병을 불러들이기 쉬워진다고도 할 수 있다. 저는 더위를 잘 타니까 괜찮아요. 라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냉증이라고 해서 추위를 잘 타는 사람만 걸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자각 증상이 없어도 몸이 차가운 경우가 꽤 있다. 예를 들어 손발은 따뜻해도 배를 만져보면 차갑다면 이 역시 냉증이다. 배는 몸의 중심이다. 중심이 차가운 사람은 열이 표면에 몰려있어 손발만 따뜻할 뿐 정작 체내는 차가운 경우가 많다.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냉증이라고 할 수 있다.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체내에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금만 움직이거나 식사만 해도 땀이 나는 까닭은 대사가 활발해서가 아니라 체내에 남아도는 수분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반응 때문이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나오는 식은땀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수분으로 체온을 올리려고 한다. 여름은 날이 덥기 때문에 내 몸이 실제로는 차갑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힘들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냉증은 계속 악화되기만 한다. 몸에 이상이 걱정인 사람은 제일 먼저 냉증을 의심해 볼 일이다. 왜 이렇게 우리 몸이 차가워졌을까? 에어컨의 보급 이외에도 몸을 차갑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난 20, 30년 동안 자리 잡은 잘못된 식습관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과식은 큰 문제다. 포식의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됐지만 현대인은 정말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것은 내가 항상 호소하는 바인데 옛날과 달리 현대에는 이렇다 할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이 새끼 자체가 과식이다. 몸을 차갑게 만드는 최대 원인은 과식에 있다. 과식했더니 갑자기 졸음이 오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움직이기 귀찮아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곳이 근육과 간, 뇌, 심장 등이다. 안정시 열 생산량은 골격근이 약 22%, 간이 약 20%, 뇌가 약 18%, 심장이 약 11%라고 한다. 이들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생산하는 연령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도 걸리기 쉬워진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위장으로 갈 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또한 과식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미처 연소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질, 당질이 노폐물이 되어 혈액을 오염시킨다. 혈액 성분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2000년 전 옛날에 한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은 하나, 혈액의 오염에서 온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혈액의 오염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냉증이나 냉체질이란 개념이 없지만 한의학에서는 냉증을 매우 중요시한다. 2000년 전부터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양성식품, 반대로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을 음성식품이라고 분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에 활용해왔다. 내가 어렸을 때는 물론 지금처럼 자동 판매기나 편의점에서 캔커피나 주스 등을 손쉽게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은 있는지도 몰랐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서양식 식생활이 정착되고 물류의 발달, 인스턴트 식품이나 냉동식품의 보급 등으로 엄청난 변화가 식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대에는 대부분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에 둘러싸여 생활하며 이들을 너무 많이 먹는다. 지나친 염분 제한도 몸을 차갑게 한다. 소금을 줄이는 식습관도 몸을 차갑게 한다. 이 말을 듣고 놀라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최근 몇십 년 동안 염분의 과다 섭취가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탓에 소금을 줄이는 감염이 중요하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도호쿠 지방 사람들에게는 고혈압이나 뇌졸중이 많았다. 이 지방 사람들은 미소된장, 간장, 절인 음식 같은 짠 음식을 좋아하는데 조사 결과 하루 염분 섭취량이 30g 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인과관계가 도마에 올랐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상식이 뒤집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의 조사를 계기로 전국적인 감염 운동을 실시하여 염분 섭취량을 대폭 줄였는데도 고혈압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 사람들에게 고혈압이나 뇌졸중이 많았던 당시에도 그들의 평균 수명은 전국 평균보다 고작 2에서 3세 모자랄 뿐이었다. 즉 염분만이 원인이 아니라 겨울철 추위나 운동 부족, 채소 섭취의 부족 등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염분에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고 본다. 이 사실에 비추어 도호쿠 지방 사람들은 염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염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더라면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훨씬 전에 몸의 냉증 때문에 생긴 감기나 폐렴, 결핵, 류머티즘, 우울증 등으로 일찍 죽었을지도 모른다. 염분을 너무 줄인 나머지 염분 부족 상태에 빠져 몸이 차가워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에 걸린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다만 소금을 먹을 때는 인공화학염은 피하고 약 100종류나 되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천일염을 먹도록 한다. 또 배뇨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수분과 함께 체내 나트륨도 말끔히 배출할 수 있다면 심장이 부담이 갈 일도 없고 혈압이 올라갈 걱정도 없다.
인도의 전승의학인 아이루베다의 서적 중에는 생강을 두고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라 기술했고,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서도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영혼이라고 표현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도 생강을 소화제나 장의 가스를 제거하는 약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그 뒤를 이은 고대 로마인들은 식중독 등의 해독제로 썼다고 한다. 또한 중세 이후에는 귀족들 사이에서 생강이 곧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증명된 생강의 효능을 정리해보자. 1번. 몸을 따뜻하게 한다. 생강은 혈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한 체질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2번. 면역력을 높인다.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3번. 기침을 가라앉힌다. 뇌의 중추에 작용해서 기침을 없앤다. 4번. 해열 작용 해열 진통제로 잘 알려진 아스피린 약효의 약 80%에 맞먹는 해열 작용이 있다고 한다. 5번. 진통 및 소염장용. 하루 10에서 30g의 생강 건조 분말을 투여했더니 류마티즘이나 관절염에 효과적이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화학약품인 소염진통제는 위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생강은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안심이다. 6번.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 혈소판의 점도를 억제해서 혈의 응고를 방지한다.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되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7번. 강심작용. 생강은 심근을 자극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관을 열어서 혈류를 좋게 한다. 맥박이나 혈압을 완만하게 내린다. 8번. 위장이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위장 내벽의 혈행을 좋게 해서 위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베인이란 성분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 요소다. 9번. 위궤양을 예방한다. 생강에는 적어도 7종류의 항궤양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궤양의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살균하는 작용도 있다. 10번. 구역질을 억제한다. 숙취나 입덧, 배멀미 등으로 인한 구역질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구역질은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위장 운동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일어나는데 생강의 성분에는 세로토닌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11번.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 생강은 강한 살균력도 지니고 있다. 감기 바이러스,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세균류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식중독균, 칸디나나 무좀 등의 진균에 대해 항균 작용을 한다. 12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린다. 생강이 담즙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중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 13번. 생식 기능을 개선한다. 혈류를 개선하는 작용이 있는 생강은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행을 좋게 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여 월경을 가볍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다. 불임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남성에서는 정자의 운동률을 높인다고도 한다. 14번. 노화를 방지한다.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알레르기, 면역질환 등은 물론이고 노화의 예방이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15번. 우울증을 예방한다. 한의학에서 생강은 기를 소통시킨다라고 하여 우울증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고 여겨왔다. 16번. 해독을 촉진해서 체내를 정화한다.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하는 동시에 배뇨, 배변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켜서 몸을 정화한다. 어떤가? 생강은 냉증 제거를 제외하고도 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다. 게다가 하나같이 현대인이 예방하고 개선하고 싶은 증상들만 모아 놓지 않았는가?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만능식품인 생강. 생강을 매우 손쉽게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고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내가 고안한 방법이 생강 홍차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을 적당량 갈아놓고 유기농 비정제 흑설탕으로 단맛을 낸 것이다. 녹차나 뜨거운 물로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역시 홍차가 제일 좋다. 홍차는 녹차를 바로 식혀서 만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녹차와는 크게 다르다. 녹색의 녹차와 뜨거운 물은 둘 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다. 반면 붉은색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기 때문이다. 또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발휘해서 수독을 예방해준다. 그리고 홍차의 붉은 색소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체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기에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생강과 궁합이 좋고 생강의 냉증 제어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는 홍차와 조합한 생강 홍차는 손쉬운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강 홍차에 흑설탕을 넣으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백설탕은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양성식품이다. 흑설탕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한데 칼슘 함유량은 백설탕의 150배 가까이나 된다. 생강, 홍차, 흑설탕을 조합한 생강 홍차에는 들어가는 재료가 하나같이 양성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강하다. 생강 홍차를 마시고 곧바로 몸이 따끈따끈 따뜻해지는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대사가 좋은 사람이라면 마시는 중간부터 땀이 나기도 한다.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마시다 보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리게 된다. 걸렸다 해도 생강 홍차를 하루 서너 잔씩 마시다 보면 가볍게 지나간다. 냉체질이나 붓기, 변비나 설사, 결림이나 통증 등도 어느 틈엔가 해소된다.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매일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데 놀랄 것이다. 생강 같은 경우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먹어온 역사가 있는 생각이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생강 섭취를 보류하는 편이 좋다. 첫째, 체온이 39도 이상 올라가는 발열 증세가 있다. 둘째, 생강을 섭취하면 혀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빨개지거나 달아오른다. 셋째, 1분간 90 이상의 빈맥이 있다. 넷째, 피부가 극도로 건조한 상태다. 다섯째, 소변이 나오지 않고 입안이나 입술이 비정상적으로 마르는 등 명백한 탈수 증상이 있다. 생강에는 신진대사를 항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물론 생강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나 생강을 싫어하는 사람도 억지로 먹지 않는 편이 좋다. 또 생강은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많이 먹거나 공복 시에 먹으면 위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원래 한약에서는 위를 치료하는 약이 나올 정도니 위에 악영향을 미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니 섭취량을 줄이거나 해서 상태를 지켜보자. 어떠셨나요? 오늘부터 생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생강의 힘, 책도 종이책으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위장질환입니다. 요즘엔 위가 많이 차신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안 좋아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 약처럼 쓰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강의 힘입니다.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생강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몸이 차가워졌다. 냉증이에요. 항상 손발이 차요. 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내 몸이 차가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의학사전에는 겨드랑이에서 쟀을 때 평균 체온은 36.89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에 열이 정확하게 36.89도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의 체온을 재봐도 높아봤자 기껏해야 36.2도에서 36.3도다. 대부분 35도, 심한 경우에는 34도대도 있다. 우리 몸은 원래 36.5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보다 낮은 체온에서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는 약 12%, 면역력은 30%가 넘게 저하된다고 한다. 35.5도의 체온이 지속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 이상, 자율신경 실조증 혹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기 쉬워진다. 35도의 체온에서 돌연변이 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며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선이 되는 체온이다. 또 기온이나 체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올라간다. 하루 중에서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오전 3시에서 5시에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상한 뒤 한두 시간까지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는다. 그 뒤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 상태도 고조되기 시작하여 체온이 제일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이 된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극히 중요하다. 그런 체온이 낮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냉증하면 젊은 여성의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의 몸이 차가워져 있다. 사계절 순환하는 나라에서 몸이 차갑다라는 증상은 예전만 해도 당연히 겨울철 현상이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떨까? 이제는 모든 곳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한여름에도 건물이나 차 안은 전혀 덥지 않다. 덥기는커녕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춥기까지 한 적이 다들 있지 않은가? 덥지 않으니 체온이 상승하지 않고 거기다 얇은 옷차림에 차가운 음료수 등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만 먹으니 당연히 몸이 더 차가워진다. 땀을 흘릴 일도 없어서 몸에 고인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또 체내를 차갑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더 몸이 차갑다라는 일찍이 없었던 현상이 자리를 잡고 말았다. 에어컨 보급이 초래한 폐해가 하나 더 있다.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숙면을 취할 수 없다. 식욕이 없다. 어깨가 결린다. 손발이 차갑다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이 나타난다. 병원만 가봐도 여름의 끝 무렵만 되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줄을 잇는다.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혼란이 오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냉증은 더욱 악화된다.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호르몬 계통이나 소화기 계통에도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병을 불러들이기 쉬워진다고도 할 수 있다. 저는 더위를 잘 타니까 괜찮아요. 라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냉증이라고 해서 추위를 잘 타는 사람만 걸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자각 증상이 없어도 몸이 차가운 경우가 꽤 있다. 예를 들어 손발은 따뜻해도 배를 만져보면 차갑다면 이 역시 냉증이다. 배는 몸의 중심이다. 중심이 차가운 사람은 열이 표면에 몰려있어 손발만 따뜻할 뿐 정작 체내는 차가운 경우가 많다.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냉증이라고 할 수 있다.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체내에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금만 움직이거나 식사만 해도 땀이 나는 까닭은 대사가 활발해서가 아니라 체내에 남아도는 수분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반응 때문이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나오는 식은땀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수분으로 체온을 올리려고 한다. 여름은 날이 덥기 때문에 내 몸이 실제로는 차갑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힘들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냉증은 계속 악화되기만 한다. 몸에 이상이 걱정인 사람은 제일 먼저 냉증을 의심해 볼 일이다. 왜 이렇게 우리 몸이 차가워졌을까? 에어컨의 보급 이외에도 몸을 차갑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난 20, 30년 동안 자리 잡은 잘못된 식습관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과식은 큰 문제다. 포식의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됐지만 현대인은 정말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것은 내가 항상 호소하는 바인데 옛날과 달리 현대에는 이렇다 할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이 새끼 자체가 과식이다. 몸을 차갑게 만드는 최대 원인은 과식에 있다. 과식했더니 갑자기 졸음이 오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움직이기 귀찮아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곳이 근육과 간, 뇌, 심장 등이다. 안정시 열 생산량은 골격근이 약 22%, 간이 약 20%, 뇌가 약 18%, 심장이 약 11%라고 한다. 이들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생산하는 연령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도 걸리기 쉬워진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위장으로 갈 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또한 과식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미처 연소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질, 당질이 노폐물이 되어 혈액을 오염시킨다. 혈액 성분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2000년 전 옛날에 한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은 하나, 혈액의 오염에서 온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혈액의 오염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냉증이나 냉체질이란 개념이 없지만 한의학에서는 냉증을 매우 중요시한다. 2000년 전부터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양성식품, 반대로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을 음성식품이라고 분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에 활용해왔다.
내가 어렸을 때는 물론 지금처럼 자동 판매기나 편의점에서 캔커피나 주스 등을 손쉽게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은 있는지도 몰랐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서양식 식생활이 정착되고 물류의 발달, 인스턴트 식품이나 냉동식품의 보급 등으로 엄청난 변화가 식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대에는 대부분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 식품에 둘러싸여 생활하며 이들을 너무 많이 먹는다. 지나친 염분 제한도 몸을 차갑게 한다. 소금을 줄이는 식습관도 몸을 차갑게 한다. 이 말을 듣고 놀라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최근 몇십 년 동안 염분의 과다 섭취가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탓에 소금을 줄이는 감염이 중요하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도호쿠 지방 사람들에게는 고혈압이나 뇌졸중이 많았다. 이 지방 사람들은 미소된장, 간장, 절인 음식 같은 짠 음식을 좋아하는데 조사 결과 하루 염분 섭취량이 30g 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인과관계가 도마에 올랐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상식이 뒤집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의 조사를 계기로 전국적인 감염 운동을 실시하여 염분 섭취량을 대폭 줄였는데도 고혈압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 사람들에게 고혈압이나 뇌졸중이 많았던 당시에도 그들의 평균 수명은 전국 평균보다 고작 2에서 3세 모자랄 뿐이었다. 즉 염분만이 원인이 아니라 겨울철 추위나 운동 부족, 채소 섭취의 부족 등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염분에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고 본다. 이 사실에 비추어 도호쿠 지방 사람들은 염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염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더라면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훨씬 전에 몸의 냉증 때문에 생긴 감기나 폐렴, 결핵, 류머티즘, 우울증 등으로 일찍 죽었을지도 모른다. 염분을 너무 줄인 나머지 염분 부족 상태에 빠져 몸이 차가워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에 걸린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다만 소금을 먹을 때는 인공화학염은 피하고 약 100종류나 되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천일염을 먹도록 한다. 또 배뇨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수분과 함께 체내 나트륨도 말끔히 배출할 수 있다면 심장이 부담이 갈 일도 없고 혈압이 올라갈 걱정도 없다. 인도의 전승의학인 아이루베다의 서적 중에는 생강을 두고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라 기술했고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서도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영혼이라고 표현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도 생강을 소화제나 장의 가스를 제거하는 약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그 뒤를 이은 고대 로마인들은 식중독 등의 해독제로 썼다고 한다. 또한 중세 이후에는 귀족들 사이에서 생강이 곧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증명된 생강의 효능을 정리해보자. 1번. 몸을 따뜻하게 한다. 생강은 혈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한 체질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2번. 면역력을 높인다.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3번. 기침을 가라앉힌다. 뇌의 중추에 작용해서 기침을 없앤다. 4번. 해열 작용. 해열 진통제로 잘 알려진 아스피린 약효의 약 80%에 맞먹는 해열 작용이 있다고 한다. 5번. 진통 및 소염장용. 하루 10에서 30g의 생강 건조 분말을 투여했더니 류마티즘이나 관절염에 효과적이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화학약품인 소염진통제는 위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생강은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안심이다. 6번.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 혈소판의 점도를 억제해서 혈의 응고를 방지한다.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되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7번. 강심작용. 생강은 심근을 자극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관을 열어서 혈류를 좋게 한다. 맥박이나 혈압을 완만하게 내린다. 8번. 위장이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위장 내벽의 혈행을 좋게 해서 위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베인이란 성분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 요소다. 9번. 위궤양을 예방한다. 생강에는 적어도 7종류의 항궤양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궤양의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살균하는 작용도 있다. 10번. 구역질을 억제한다. 숙취나 입덧, 배멀미 등으로 인한 구역질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구역질은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위장 운동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일어나는데
생강의 성분에는 세로토닌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11번.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 생강은 강한 살균력도 지니고 있다. 감기 바이러스,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세균류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식중독균, 칸디나나 무좀 등의 진균에 대해 항균 작용을 한다. 12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린다. 생강이 담즙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중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 13번. 생식 기능을 개선한다. 혈류를 개선하는 작용이 있는 생강은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행을 좋게 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여 월경을 가볍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다. 불임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남성에서는 정자의 운동률을 높인다고도 한다. 14번. 노화를 방지한다.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알레르기, 면역질환 등은 물론이고 노화의 예방이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15번. 우울증을 예방한다. 한의학에서 생강은 기를 소통시킨다라고 하여 우울증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고 여겨왔다. 16번. 해독을 촉진해서 체내를 정화한다.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하는 동시에 배뇨, 배변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켜서 몸을 정화한다. 어떤가? 생강은 냉증 제거를 제외하고도 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다. 게다가 하나같이 현대인이 예방하고 개선하고 싶은 증상들만 모아 놓지 않았는가?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만능식품인 생강. 생강을 매우 손쉽게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고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내가 고안한 방법이 생강 홍차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을 적당량 갈아놓고 유기농 비정제 흑설탕으로 단맛을 낸 것이다. 녹차나 뜨거운 물로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역시 홍차가 제일 좋다. 홍차는 녹차를 바로 식혀서 만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녹차와는 크게 다르다. 녹색의 녹차와 뜨거운 물은 둘 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다. 반면 붉은색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기 때문이다. 또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발휘해서 수독을 예방해준다. 그리고 홍차의 붉은 색소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체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기에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생강과 궁합이 좋고 생강의 냉증 제어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는 홍차와 조합한 생강 홍차는 손쉬운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강 홍차에 흑설탕을 넣으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백설탕은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양성식품이다. 흑설탕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한데 칼슘 함유량은 백설탕의 150배 가까이나 된다. 생강, 홍차, 흑설탕을 조합한 생강 홍차에는 들어가는 재료가 하나같이 양성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강하다. 생강 홍차를 마시고 곧바로 몸이 따끈따끈 따뜻해지는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대사가 좋은 사람이라면 마시는 중간부터 땀이 나기도 한다.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마시다 보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리게 된다. 걸렸다 해도 생강 홍차를 하루 서너 잔씩 마시다 보면 가볍게 지나간다. 냉체질이나 붓기, 변비나 설사, 결림이나 통증 등도 어느 틈엔가 해소된다.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매일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데 놀랄 것이다. 생강 같은 경우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먹어온 역사가 있는 생강이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생강 섭취를 보류하는 편이 좋다. 첫째, 체온이 39도 이상 올라가는 발열 증세가 있다. 둘째, 생강을 섭취하면 혀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빨개지거나 달아오른다. 셋째, 1분간 90 이상의 빈맥이 있다. 넷째, 피부가 극도로 건조한 상태다. 다섯째, 소변이 나오지 않고 입안이나 입술이 비정상적으로 마르는 등 명백한 탈수 증상이 있다. 생강에는 신진대사를 항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물론 생강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나 생강을 싫어하는 사람도 억지로 먹지 않는 편이 좋다. 또 생강은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많이 먹거나 공복 시에 먹으면 위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원래 한약에서는 위를 치료하는 약이 나올 정도니 위에 악영향을 미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니 섭취량을 줄이거나 해서 상태를 지켜보자. 어떠셨나요? 오늘부터 생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생강의 힘, 책도 종이책으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